네, 여러분 금 한돈 돌반지 50만 원을 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건가? 이것도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건가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 대선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은 11월 FOMC 회의에 금리 정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도 해보도록 하죠. 또 트럼프 시대 혹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해리스 시대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기는 합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그대로 환율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금리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변수를 꼽아보자면 양 국가 간의 금리 차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시장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네. 근데 높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예.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대략 제가 오늘 아까 점심 때 체크 마지막 했을 때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10년물짜리가 1.2%포인트. 미국이 아까 지금 4.4까지 갔고 넘었네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 3.1이면 1.3이 되네요. 예. 이렇게 보통 벌어지고 나면 당연히 같은 값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나라에 뭔가를 투자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다가 들고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야 되지 그래야죠. 않습니까? 예. 근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점점 투자하기가 싫어진 거죠. 같은 값이면 해 나갈 때 갑자기 깎여서 나가야 되잖아요. 일명 환차손이 그냥 맞는 거죠. 맞죠. 외국인들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을 감안한 코스피의 하락률이 주요국 내에서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사실상 꼴찌 수준인 이유도 네. 이 환율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 10년물 금리가 재급등하면서 그것의 원인 자체에도 트럼프가 영향을 줬지만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면서 이 격차 때문에 원화 약세가 다시 1,400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채 더 찍는다고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으면 미국 금리는 더 올라가면 뭐 미국 달러는 더 강세가 되겠고 우리는 그럼 원화 약세, 금리까지 오르면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 우리의 자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 오늘 트리플 약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그것만 놓고 보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존의 강달러 시대가 생각 밖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걱정이 첫 번째 있는데 다 미국으로 와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는. 네. 거기에 더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관세입니다. 네. 관세의 무기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네. 관세다. 관세입니까? 네. 그분한테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네, 네. 나머지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네.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평균적인 관세가 2.5%입니다.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들어올 때 이 관세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똑같은 값이면 거기 얹어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소비세에 가깝습니다. 네, 물가죠, 그게. 예, 부가가치세에 가까운 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무기화하겠다고 하면 그 정책을 그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올라가냐 보면은 7배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17.7%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2.5가 17.7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적 수준으로 돌아가냐? 1930년도. 네. 그러니까 1929년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네. 그때 대공황 왔었던 대공황이잖아요, 29년이. 예. 그때 그 전에 한 2%대에서 18% 수준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그 관세를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는 그런 이제 나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말로는 그렇게 17%, 18%까지 올린다고는 하지만
트럼프도 조금 어찌 보면 좀 유연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컨대 그걸로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실행 자체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인 거죠? 네. 아주 그게 바람인 겁니다. 금값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물가 다시 오르게 되면 금이 좀 빛을 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시장이 똑똑해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이유도 약간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원래 금이란 거는 읽지만 우리가 주식 사면은 주가 가격도 오르지만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그다음에 우리가 예금하면 이자가 나오고 이자 있죠.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이자 있어요. 쿠폰이 있습니다. 근데 금이란 거는 들고 있으면 노랗고 기분은 좋지만 아무것도 걔가 우리한테 주는 건 없어요. 네. 그 커머디티란 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이란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도 네, 금 오늘 가격이 올라가고 급등해요. 있다.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입장에서는 약달을 할 때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네. 지난 50년간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내려가는 거나 달러가 약세일 때 금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지난 2년간은 이 모든 상관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네. 왜 깨졌느냐? 네. 총 세 가지 그 시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제재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석유로 돈을 많이 벌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석유 팔아서 번 돈을 해외 각국에 예치를 해놨는데 그 돈이 대략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동결시키고 우리가 쓸래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로 바뀌어져 있는 미국 달러로 바뀌어 있는 내 자산이 내게 안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미국과 친하지 않는 국가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0월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과 덜 친한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금을 사기 시작했다. 중앙은행들이 기존에는 그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라는 이름하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미국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네. 이걸 줄이기 시작하고 그 대신에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던 거. 이것 자체가 금 가격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여기에 그 사던 나라들이 금이 생각보다 갖고 있는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네.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주요국들은 중앙은행들이 전체 외환보유고 100이면 70%가 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5%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5%. 그 외에 웬만한 신흥국들은 7%밖에 안 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금을 사들이고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는 그러한 그 버퍼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지속 가능하다 보니까 지난 50년간의 상관관계가 깨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들이는 수요가 세다 보니까 금 가격이 드디어 2,800달러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상당히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금값은 더 오르겠네요. 뭐 이게 기조가 깨지는 않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더 커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매우 뭐랄까 이렇지만 싸움을 걸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튈지 알 수 없고 이렇게 했지만 좀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좀 막무가내인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들이 자신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그걸 금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자산 내에서 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거잖아요. 네. 국채 많이 찍는다 네. 보니까 재정 적자시면서 부채가 늘어날수록 그 방향성만큼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하원까지 다 장악하는 걸로 나오면 그러면 미국 금리는 더 튈 거고
금 가격도 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3,000 내년도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네. 이미 1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왜 예산 대부분을 이자로 써야 되는데 국채 금리 좀 떨어뜨릴 묘책을 또 생각해내지 않을까요?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자만 줘야 된다면. 그래서 연방은행 우리가 아는 FOMC 예.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그때 문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집권을 다시 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네. 대통령이 나도 거기에 껴서 큰 한 표를 행사할 거야. 예. 이거를 어떻게든 법제화해야 돼. 또 내지는 실행할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야 돼. 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럼 사실은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우리가 안심하는 게 대통령은 바뀔지언정 그 중간중간에 연준에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비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경제적인 상황에서 해왔었는데 트럼프 때는 여기에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연준의 금리를 사실은 강제로 낮추는 그렇죠. 못 기준금리를- 올리게 하겠죠. 아, 오히려 그런- 낮추게 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 미국 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신뢰 이게 떨어지면서 네. 강달러가 엄청난 약달러로 갈 수 있고 미국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예. 국채에 대한. 예. 상당히 그러면 위기로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주신 대로 금리만 떨궈지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세상에는 정과 반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안 그래도 한번 지금 그레이드가 떨어져 있는데 십몇 년 전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금리 자체를 기준금리는 낮출지언정 미국 국채에 원하는 기간 프리미엄 그 스프레드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 그 기준금리 인하한 것을 상쇄하고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우리도 힘들지만은요. 미국 스스로가 제일 힘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뭐 빚이 지금 엄청 나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가 뭐 아직 최종 대통령 당선은 안 된 거지만 이걸 막 억지로 누르려고 하고 막 조작을 하다가는 뒤통수를 또 맞을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환율은 앞서서 일단 당분간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주셨는데 나오셨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은 와 태양광 풍력들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막 풍력, 태양광 그렇게 무시하진 않을 거야. 전기차도 지금 일론 머스크랑 친하니까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보세요? 다시 진짜 석유 시대로 돌아갑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투자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길게 늘여놓고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책을 뭐로 쓰든 사실은 주가나 그 산업의 방향성 자체는 오히려 긴 호흡에서는 그 자체가 결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네.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를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많은 비유를 드는데 오바마와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바마와 바이든은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키우고 싶은 찬양론자죠. 그렇죠. 예, 예. 사실 그들이 다 만들기 예.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전통 에너지, 네. 석유 더 써야 돼. 석유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신재생 이거 다 이거 사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싫어하죠.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전통 에너지가 업종 내에서 최악 꼴찌였습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밀어주고 싶었는데 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된 기술은 최상위권이었어요. 예. 그리고 거꾸로 바이든 때는 그렇게 키워주고 싶었던 네. 신재생 에너지가 꼴찌였습니다. 예. 4년간 꼴찌였고 그렇게 죽이고 싶어했던 전통 에너지 석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셰일가스들. 네. 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도 시점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오늘도 급락했어요. 예, 많이 빠져 있고 반면에 기존의 전통 에너지는 상당 부분 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이후에는 단기간에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후에 트럼프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현재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주가가 싸면 네. 얼마든지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풍력 같은 경우가 트럼프 시대에 가장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기 때 맞습니다. 해상 풍력이든 뭐든 좀 그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은 이제 드디어 연준이 출동합니다. 11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시장은 99.9%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하도 인하고 이제 이후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한마디 할까요? 어떨까요? 그냥 안 할까요? 그냥 기자회견문으로 대체할까요? 성명서로? 질문은 많을 텐데 네. 절대 엮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대선이 딱 붙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의장인데 네. 가장 괴롭힌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잘라버리겠다고 했고. 네.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인하하라고 하고. 예. 이거 오히려 뭐죠?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 트럼프라고 그러고 여기 저기 예. 저기 제롬 파월이라고 파월이라고도 했죠. 얘기했었습니다. 의장이라고. 예.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도 아마도 제롬 파월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계속 물어볼 텐데. 예. 그래도 안 하겠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게 트럼프가 되면 정책적으로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본인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통제하려고 하는 연준의 정책, 통화 정책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7월 달과 10월 달에 두 번의 조사를 했었는데 어느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 같냐 물어봤을 때 네. 트럼프가 되면 거의 70%가 네. 다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온다. 그렇죠. 예, 게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금리 올려야 됩니까, 연준?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예. 올해 두 번까지는 지금 점도표상으로 연내 두 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해놨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는 고용시장 자체가 썩 미국이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도 지금 전도표상으로는 네 번의 금리 인하를 좀 잡아놓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4.4까지 내려간다라고 돼 있는데 3.4. 3.5.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4, 그러니까 중간 값으로 네. 올해 연말 4.4, 내년 3.4 3.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꼭 네 번 하는 거죠. 근데 네. 내년에 만에 하나 트럼프의 그러한 관세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기미가 있다면 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연기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고 미국의 금리가 결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만 좋고 미국만 좋고 미국 경제만 좋고 다 미국만 좋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안 그래도 저평가인 K 증시, 우리의 수출 먹구름입니까? 아까 이거 똑같습니다. 신재생이 여쭤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는 썩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당선 유력이 되면서부터 전 세계 미국을 제한 나머지 모든 세상의 지금 선물 가격이나 현재 그 주가가 다 빠지고 있잖아요. 미국 선물은 올라요. 미국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미국 빼고 나머지 다 네, 빠집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으로 봐도 내년도 좋아 보이는데 네, 미국 기업도 좋겠네요. 이게 네. 다 잘 보실 게 지난 주말에 저는 워렌 버핏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사에. 네. 뭐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벅셔 해소웨이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쌓고 있다. 네. 그건 다 미국 주식 팔아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팔고, 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많이 팔고 팔죠. 네. 다 팔았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많이 줄여갖고 지금 가장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원 정도를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이게 45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그걸로 넷플릭스를 통째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하면서 버핏은 플레이하고 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되면 네. 미국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많이 빠졌잖아요. 조정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 보면은 오바마는 세계화를 엄청 외쳤는데 오바마 때 최고 제일 좋았던 거는 미국의 스몰캡이었습니다. 네. 미국 내수가 제일 좋았어요. 역으로. 반면에 트럼프 때는 우리 스몰캡 우리 내수 막 이렇게 우리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얘기했지만 그 소위 수출주들 빅테크 뭐 이런 애들이 더 좋았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한다고 다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이 너무 비싸다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 후보 아직 대통령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이 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11월 FOMC 회의 금리 전망, 금값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